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 지친 마음에 잠시 시원한 감동 한 잔 드리고 싶은 감동 열차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 당신의 가슴을 두드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 남자들은 화장이나 하고 약해 빠졌잖아. 홍대의 거리에서 취한 러시아 남자가 제 남자친구를 보며 비웃었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 남자친구가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일어난 일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사실 저는 러시아 여자예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까지 러시아 남자들과만 연애해왔거든요. 강하고 남성적인 러시아 남자들 말이에요. 그런 제가 왜 한국 남자와 사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홍대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강한 남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러시아에서 겪었던 2번의 충격적인 연애 실패담과 한국에서 만난 진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날 밤의 놀라운 반전까지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진짜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러시아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연애 경험들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혹시 러시아 남자들이 정말 로맨틱하고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3번의 연애를 통해 깨달은 건 정말 충격적이었고, 결국 저는 완전히 다른 나라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나타샤고 28살이에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대형 IT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에요. 아버지는 예전에 군인이셨고 지금은 퇴역하셔서 국영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세요. 어머니는 전형적인 러시아 여성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전념하고 계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성격이었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지금 회사에 입사해서 벌써 5년째 다니고 있어요.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제법 넓고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거나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평소에는 독서나 요가를 즐겨해요. 성격은 활발하면서도 꼼꼼한 편이고 일에서는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사생활에서는 자유로운 걸 추구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로 만난 남자는 알렉세이였어요. 30살의 전직 군인으로 지금은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키가 185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의 갈색 머리,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거든요.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외투를 벗겨주는 모습이 완전 신사 같았어요.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꽃도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에도 데려가주고 항상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고 말해줬거든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고 설렐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 남자의 강인함과 남성미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런데 사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고 데이트 장소로 나갔는데 화장을 대충 하고 나갔거든요. 알렉세이를 만나자마자 그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나타샤, 오늘 왜 이렇게 대충 나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늦잠 자서 급하게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남자 앞에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나오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실례 아니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제대로 준비하고 다시 나와라고 하면서 정말로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화장을 안 했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남자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렉세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저를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건 좋았는데 그 내용이 문제였어요. 내 여자는 집에서 기다려야 해.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예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인 걸 알게 되었어요. 결정타는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로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알렉세이가 야근, 여자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일 그만두고 나랑 결혼 준비나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하고 커리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 일도 중요해요. 저한테는 꿈이 있거든요 라고 말했더니 알렉세이가 차갑게 웃으면서 너는 내 소유물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소유물이라니요? 저는 독립적인 한 사람인데 소유물이라고 말하다니. 그날 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두 번째 남자는 드미트리였어요. 32살의 사업가로 첫 번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도 잘 받았고 처음에는 정말 신사적이고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매너도 완벽하고 대화도 재미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여성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로맨틱하게 구애하더라고요. 알렉세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라서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양 있고 현대적인 남자니까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정말 좋았어요. 제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 같았고 제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아름다워요. 서구적인 페미니즘에 물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가 남자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좋지 않아요. 밤늦게 친구들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약을 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극단적인 사건은 제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을 때 일어났어요.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성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의 균형이 깨져요. 라고 말하면서 승진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인데 포기하라니요. 저는 제 커리어가 중요해요. 당신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여자는 남자 뒤에서 내조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가면 매력이 없어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도 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두 번의 실패 후에 저는 정말 지쳤어요. 혹시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원했을 뿐인데요. 친구들에게 나는 이제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결혼도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어머니는 나타샤, 그러면 안 된다. 여자는 결혼해야 행복해진다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런 남자들과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연애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 남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연애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 남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바로 한국 남자였거든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직원들과 일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준이라는 30살 개발자와 자주 소통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기했어요. 첫 화상회의에서 민준을 봤을 때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러시아 남자들처럼 체격이 크지도 않고 목소리도 부드러웠거든요.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민준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회의에서 여자 의견을 대충 듣고 넘어가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준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회의 후에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 나타샤 씨 아이디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민준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업무 관련 채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상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 하는 말들이 정말 신선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한다고 했을 때 민준이 몸 관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여자가 야근한다고 하면 일 그만두라거나 여자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말했는데 민준은 오히려 걱정해주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또 다른 날에는 민준이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오늘 저녁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파스타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요리는 절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남자는 직접 요리를 하다니요.
게다가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보내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에 몇 편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드라마 속 남자들이 여자에게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더라고요. 꽃도 사주고, 아플 때 간병해주고, 심지어 요리까지 해주는 장면들을 보면서 설마 저런 남자가 진짜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준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드라마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하소연했을 때 민준이 힘드시겠어요. 잠깐이라도 쉬시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여자가 힘들다고 하면 약하다거나 참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준은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민준과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은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했어요. 러시아는 정말 추울 텐데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든지 러시아 전통 음식 중에 뭘 가장 좋아하세요? 같은 질문들을 했어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놀랐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민준은 진짜로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답하면 정말 흥미롭네요 라거나 그런 문화가 있다니 멋지네요 라고 반응해 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로 선발되었다고 했을 때 민준의 반응이었어요. 와, 정말 축하드려요. 나타샤 씨 능력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성공 거두실 거예요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제가 승진한다고 하면 시기하거나 불편해했는데 민준은 정말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연애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다짐했는데 또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다니요. 어느 날 민준이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네요. 나타샤 씨 덕분에 정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맛있는 곳들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민준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궁금했어요. 혹시 정말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남자들이 있을까? 민준은 정말 온라인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일까? 마침 회사에서 한국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한 출장이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동료들은 나타샤,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출장이 확정되고 민준에게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이 정말 기뻤어요. 정말요? 한국에 오신다고요? 너무 좋네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이런 제안을 잘 안 하는데 민준은 자연스럽게 제안해주는 거예요. 한국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어요. 동시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민준도 실제로 만나면 러시아 남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까? 온라인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되었어요. 만약 민준이 정말 온라인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라면? 만약 한국 남자들이 정말 러시아 남자들과 다르다면? 그렇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11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민준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온라인에서 보여준 그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민준이었어요. 화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민준이 제가 나오자마자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나타샤 씨. 긴 비행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공항에 마중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민준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끌고 있던 캐리어를 보더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주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 민준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혹시 배고프시면 맛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시차 적응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보통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는 정말 제 컨디션을 먼저 걱정해주는 거예요. 다음날 첫 번째 데이트를 했어요. 민준이 한국의 전통적인 식당으로 데려가 줬는데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이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주고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민준 씨,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편하게 드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여자가 이런 걸 다 해주는데 민주는 정말 자연스럽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할 때도 제가 지갑을 꺼내려고 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계산을 해주었어요. 전혀 억지스럽지 않고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해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식사 후에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도 민준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옷에 흘렸거든요. 러시아 남자들 같으면 조심하지라고 말했을 텐데 민준은 바로 휴지를 가져다 주면서 괜찮으세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실까요? 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은 정말 온라인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실제로는 더 좋았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에 감기에 걸렸어요. 한국의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서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더라고요. 민준에게 오늘은 좀 아픈 것 같아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되어서 민준이 호텔로 찾아온 거예요. 손에 죽이랑 약을 들고서 많이 아프세요? 죽 끓여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에서 드미트리가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 과장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민준은 정말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온 거예요. 민준 씨,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라고 말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돌봐줘야죠.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이런 거 안 해줘요? 라고 되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가 아파도 참아야 한다고 해요 라고 대답했더니 민준이 그게 이상한 거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사랑의 기본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민준이 하루 종일 저를 간병해줬어요.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고 미음도 먹여주고 심지어 이마에 열을 재주기까지 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준은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틀 후에 감기가 완전히 나았어요. 민준 덕분이었죠. 이제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더니 민준이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한국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홍대에 가서 놀기로 했어요. 한국의 젊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클럽에서 나와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취한 러시아 관광객 2명이 나타났어요. 러시아어로 러시아 여자네. 이쁘다. 우리랑 놀자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민준 씨, 그냥 가요. 괜히 시비 걸지 말아요라고 말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이 취하면 정말 무서거든요. 민준도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민준이 조용히 저를 뒤로 보호하면서 죄송하지만 가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이 뭐야? 한국 남자가 뭐라고 해? 하면서 민준 어깨를 밀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화장이나 하고 약하잖아 라고 비웃으면서 계속 도발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민준이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러시아 남자가 민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민준이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한 거예요. 왼팔로 상대 주먹을 막으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 명치에 정확한 한 방을 날렸어요. 첫 번째 남자가 하면서 바로 주저앉았어요.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비려고 하는 순간 민준이 뒤돌면서 정확한 옆차기를 날렸어요. 그 남자도 벽에 부딪히면서 아야 하고 주저앉더라고요. 총 5초도 안 걸렸어요. 2명의 러시아 남자가 바닥에 앉아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부드럽고 자상했던 민준이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하다니요. 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다치셨나요? 괜찮으시면 가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황급히 사라졌어요. 민준 씨, 어떻게 이렇게 강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민준이 말 안 했나요? 5살 때부터 태권도 배웠어요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항상 주먹부터 불끈 쥐고 소리부터 질렀는데 민주는 진짜 강한데도 늘 조용하고 신사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남자다움이구나 싶었어요.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절대 안 싸워요. 하지만 나타샤를 지켜야 할 때는 달라요 라고 말하는 민준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러시아에서 만난 남자들은 겉으로만 강한 척 했는데 민준은 진짜 강한데도 겸손하고 자상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남자다움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리 지르고 주먹 휘두르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게 진짜 강함이었던 거예요. 민준과 함께 보낸 일주일이 정말 꿈 같았어요.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남자, 아니 민준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와도 달랐어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자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 민준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는 확신이었어요. 러시아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정말 멍했어요. 모스크바의 일상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대화하는데도 자꾸 민준과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친구들이 나타샤, 한국 어땠어? 재미있었어. 라고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민준과의 시차였어요. 러시아와 한국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민준은 여전히 잘 도착하셨나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었고,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민준에게 말하고 싶어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준이 화상통화를 제안했어요. 나타샤,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화상통화를 하면서 민준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그리웠던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민준 씨도 저 생각 많이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 순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더 이상 러시아에서 혼자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비자 문제, 언어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한국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한국 남자. 나타샤, 너 정신이 나갔니? 한국 남자들은 약하다던데 너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 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더 심했어요. 한국 남자. 화장하고 여자 같은 놈들 말이야? 내 딸이 그런 남자와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러시아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외국 남자를 만나야 하느냐고 계속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민준의 진짜 모습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민준은 정말 강해요. 홍대에서 러시아 남자 2명을 혼자서 제압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마. 한국 남자가 러시아 남자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어라고 하시면서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정말 강해요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버지는 나타샤가 사랑에 빠져서 과장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한국 남자들은 화장하고 여자 같다고 하던데 라고 편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민준에게 부탁했어요. 민준 씨, 저희 부모님이 한국 남자들을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민준이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민준도 한국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화상통화에서 나타샤, 우리 어머니께서 러시아는 너무 멀다고 걱정하세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나타샤가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2달 정도 고민하던 중에 민준이 깜짝 제안을 했어요. 나타샤, 제가 러시아에 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까지 와서 부모님께 인사하겠다니요. 민준 씨, 러시아 겨울은 정말 추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까다로우셔서 라고 걱정했더니 괜찮아요. 나타샤를 정말 사랑하니까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준이 러시아어를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어도 어려운데 러시아어까지 배우겠다고 하다니요. 얼마나 배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아직 기초적인 것만요. 하지만 인사말이랑 간단한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석 달 후에 민준이 정말로 러시아에 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민준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오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와, 정말 춥네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정말 긴장됐어요. 아버지가 딱딱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딸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조금 놀라신 표정으로 오, 러시아어를 할 줄 아네 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아직 서툽니다만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러시아어로 대답하니까 아버지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무거운 장보기 짐을 들고 계실 때 아버지를 포함한 남자 가족들은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그런 일을 여자가 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준만 즉시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짐을 받아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하셨는데 민준이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도와드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민준, 남자가 그런 일까지 할 필요는 없어라고 하셨는데 민준이 한국에서는 가족을 도우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나타샤, 민준이라는 청년이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 남자는 힘센 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어요. 민준이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구하는 자리에서였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완벽한 러시아어로 부모님, 나타샤를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딸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석 달 만에 이렇게 완벽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다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밤 새벽까지 러시아어를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민준, 너는 정말 특별한 청년이구나. 내 딸을 부탁한다라고 하시면서 민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민준, 우리 딸 잘 부탁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민준이 저를 바라보면서 나타샤, 저와 결혼해주세요. 한국에서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라고 프러포즈했어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울면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1년 후 저는 정말로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비자 준비부터 한국어 공부까지 정말 복잡했지만 민준이 모든 걸 도와줬어요. 한국에 와서 새로운 IT 회사에도 취업했고 민준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꿈 같아요. 러시아에서 2번의 실패한 연애를 겪으면서 진짜 좋은 남자는 없나 보다라고 절망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다니요. 민준과 살면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 아침을 준비해주고 저녁에 집에 오면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같이 한국 여러 곳을 여행 다니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서로를 정말 존중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 부러워해요. 나타샤가 정말 좋은 남자 만났구나.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겉으로만 강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하고 따뜻한 남자를 만났어라고 대답해요. 지금도 가끔 러시아의 옛 남자친구들 생각이 나요. 알렉세이, 드미트리 모두 나름대로는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화적 한계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 거였겠죠. 결국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문화는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민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남자다움은 폭력이나 지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돌보는 마음이라는 것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도 감동 가득한 이야기로 가슴 뛰게 할 감동 열차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매력을 담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탕탕탕. 초등학교 복도에 울린 총소리, 그리고 제품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둔 단짝 친구.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9살 소피아의 따뜻했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제 노란 티셔츠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소중한 친구가 제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끔찍한 순간이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1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만 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밤마다 소피아가 꿈에 나타나 악몽에 시달렸어요. 친구들이 미래를 꿈꿀 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총소리에 떨지 않고 밤늦게도 자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최악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모든 걸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미아 하트웰이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은행에서 대출 담당자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저희는 오스틴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오크우드 초등학교는 동네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였고 부모님은 항상 미아는 참 복받은 아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때 제 옆에는 항상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소피아 로드리게즈는 제 단짝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저희는 유치원 때부터 친했는데 마치 자매처럼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점심시간엔 항상 붙어 다니고 방과 후엔 서로 집을 오가며 놀았어요. 소피아는 저보다 좀 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제가 소심할 때마다 용기를 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날은 2013년 4월 16일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신 팬케이크를 먹고 아빠 차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첫 번째 시간은 수학 수업이었는데 소피아와 함께 앉아서 구구단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늘 그랬듯이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날 메뉴는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이었는데 소피아는 미아야, 나 이거 너무 좋아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놀래? 엄마가 쿠키 만들어주신대. 소피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나도 집에서 만든 슬라임 가져갈게. 저도 신나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뭔가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게 총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고 선생님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모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세요. 점심 당번 선생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가장 가까운 테이블 아래로 숨었어요. 소피아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아야, 무서워. 소피아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괜찮아. 소피아야, 곧 끝날 거야. 저도 무서웠지만 친구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어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소피아를 더 꽉 껴안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손에는 커다란 총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아의 머리를 제 가슴에 묻게 하고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소피아의 몸이 제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끈적한 것이 제 옷에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소피아야, 소피아야. 저는 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란색 티셔츠는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소피아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소피아야, 일어나. 제발. 저는 친구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일은 마치 영화처럼 흘러갔어요. 경찰이 와서 범인을 제압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에게는 이미 늦었어요. 제 가장 소중한 친구는 제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되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날의 총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큰 소리만 나도 온몸이 얼어붙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여러 상담사에게 데려가셨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모두들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더욱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는 총기 사건 뉴스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사건,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사건, 뉴스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소피아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8살 봄, 친구들은 모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미아야, 너는 뭐 할 생각이야? 같은 반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아야, 커뮤니티 칼리지라도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학교라는 곳 자체가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총소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18살이 되던 해 겨울,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유튜브를 켜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작정 스크롤을 내리다가 우연히 하나의 영상을 클릭했는데 그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 제목은 미국인이 충격받은 한국의 치안 수준이었어요. 호기심에 클릭해봤는데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 거리를 돌아다니며 촬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새벽 2시예요. 저는 여자 혼자 명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벽에 여자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니요.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것 봐주세요. 카페에서 노트북이랑 가방을 그냥 놔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에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유튜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총소리요. 그런 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조차 총을 잘 안 차고 다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총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정말 있다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 관련 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치안, 문화, 일상을 담은 수많은 영상들을 밤새워 봤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독일 여성이 한국에서 새벽 조깅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독일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밤에 뛰기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프랑스 남성이 지하철에서 졸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이 깨워서 휴대폰을 돌려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파리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미국 여대생의 영상이었어요. 그녀는 밤늦게 편의점에서 나와서 혼자 숙소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자유로워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영상을 찾아봤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한국 대학에 다니는 교환학생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걸 섭렵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몇 주 동안 영상만 보다가 어느 날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한국은 왜, 미아야? 엄마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한국은 안전해요. 총기 사건도 없고
치안도 정말 좋아요. 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아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혼자 그 먼 나라에 보낼 수는 없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 적응하기 힘들 거야. 엄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생겼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기초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 쓰는 법도 익혔어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는데 자막 없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봤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매일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며 점점 놀라셨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던 딸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미아야, 정말 한국에 가고 싶은 거니? 네. 엄마, 저는 정말로 가고 싶어요. 거기서는 총소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구나. 미안해, 미아야.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아빠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아야, 아빠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저도 알아요, 아빠. 하지만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부모님은 며칠 더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미아야, 우리가 결정했어.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보내주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아빠? 매일 연락하기. 그리고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말기.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할게요. 저는 너무 기뻐서 부모님을 껴안았어요. 그동안 제가 보여준 의지와 노력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한국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비자 신청부터 항공편 예약, 숙소 찾기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만 하시더니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출발 전날 밤, 엄마가 제 방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아야, 엄마는 내가 그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건강하게 돌아와. 걱정 마세요. 엄마, 저 꼭 잘할 거예요. 드디어 2023년 3월,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항상 느꼈던 그 무거운 긴장감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얼굴도 평화로웠고 무엇보다 총을 든 경비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입국 심사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 위의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막막했어요.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어지럽게 보였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다니는 모습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까지 가는 길을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첫날 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울었어요.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이 먼 나라에서 혼자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했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점원분이 뭔가 물어보시는데 저는 네만 계속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닐봉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신 거였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노선도를 보고 타긴 했는데 반대 방향 전철을 탄 거예요.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영어로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분 덕분에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난감한 일이 많았어요.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점원분께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거의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버텼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경계했는데 점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 한두 시에도 여성들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은 할 수 있게 됐고, 글도 어느 정도 외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외롭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문화적 차이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홍대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었는데, 밤늦게까지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새벽 1시쯤 되니까 친구들은 모두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저는 돈을 아끼려고 지하철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혼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당장 뛰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안전함 때문인지 그냥 돌아봤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건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제 지갑이었어요.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에서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낯선 분이 한 블록을 뛰어와서 돌려주신 거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지갑을 받아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께 인사드리고 카페 사장님과도 짧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답답해 하셨지만 점점 제 한국어가 늘어가는 걸 보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게스트하우스 근처 분식집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메뉴를 고민하고 있으면 이거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라며 추천해 주시곤 했어요. 덕분에 떡볶이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달 정도 됐을 때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서울시 중구 국제교류센터 광고를 봤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호기심에 가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있었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했어요. 그런데 게시판에 붙어있던 공고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외국인 한국어 교육 보조 자원봉사자 모집.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다른 외국인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센터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미아 씨가 한국에 적응하면서 겪은 경험들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소피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새로운 외국인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마다 뿌듯했고 그들이 한국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독일 학생은 미아 씨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쉬워졌어요 라고 말해줬고 프랑스에서 온 직장인은 미아 씨가 알려준 팁들 덕분에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9달째 되는 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정말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아야,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총소리에 대한 공포도 없고 밤에 혼자 다닐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가 끝나고 며칠 후 아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미아야,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아빠도 엄마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우리가 한국에 갈 테니까 직접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줘.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2024년 5월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마중 나간 저를 본 부모님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아야, 내가 이렇게 밝아 보이다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아빠도 놀라신 표정으로
예전에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날 저는 부모님을 명동으로 모셨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정말 신기했던 건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고 연인들끼리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 모습도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네. 이 시간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다니. 아빠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홍대로 갔습니다.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젊은이들을 구경하는데 부모님이 특히 놀라워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아빠, 저 학생들 보세요. 기타랑 앰프를 그냥 바닥에 놔뒀어요. 심지어 기타 케이스에 돈도 들어있는데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텍사스였다면 10분도 안 돼서 없어졌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홍대 클럽 거리를 지나가는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여학생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 아이들 괜찮을까라고 하시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정말 안전해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혼자 다녀요. 셋째 날에는 부모님을 제가 일하는 국제교류센터로 모셨어요. 센터장님이 영어로 인사해 주시면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미아는 우리 센터의 보물 같은 자원봉사자예요. 한국어도 정말 빨리 늘었고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때 마침 제가 도와주고 있던 독일 학생 한스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미아, 어제 알려준 지하철 환승하는 방법 덕분에 길 안 잃고 잘 갔어요.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이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 직원분들과 농담도 주고받는 걸 보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반대했구나. 괜찮아요. 엄마 마음도 이해해요. 아빠도 맥주를 한 모금 마시시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 줄 정말 몰랐어.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 순간 치킨을 먹던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밝게 웃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에는 언제나 불안해하고 무서워했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엔 서울타워에 올랐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서 저는 부모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총기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부모님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미아야,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여기서 내 꿈을 이뤄봐. 대신 자주 연락하고 우리도 가끔 놀러 올게.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으면 진작 찬성했을 텐데.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장기 거주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대학교 입학도 준비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해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해 12월에는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처음 올린 영상 제목은 총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아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학교 총기 사고로 절친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소녀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제 변화된 모습을 담았어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전히 국제교류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요. 가끔 부모님이 한국에 놀러 오시는데 올 때마다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총소리 없는 나라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엄마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미아야, 엄마가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 특히 그때 한강에서 먹었던 치킨이랑 떡볶이 말이야. 아빠도 전화를 받고 받으시더니 미아야, 아빠도 한국이 자꾸 생각나네.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계속 생각이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부모님은 한국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대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부터 한국 여행 코스까지 모든 걸 찾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엄마는 김치 담그는 법까지 배우셨어요. 6달 후인 2024년 11월, 부모님이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제 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미아야, 이번에는 더 오래 있을 거야. 한 달 정도 계획하고 있어. 엄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이 한 달씩이나 휴가를 내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 방문에서 부모님은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탐험하셨어요. 아빠는 매일 아침 한강에서 조깅을 하셨고, 엄마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엄마가 어설픈 발음으로 물어보시면 시장 상인분들이 웃으시며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덤도 많이 주셨죠. 아빠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며 친해지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바둑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금세 친구가 되셨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미아야, 아빠도 여기서 살고 싶어지네. 사람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엄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정말 그래. 여기서는 마음이 편안해져. 미국에서는 항상 뭔가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희는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아야, 우리도 은퇴하면 한국에 와서 살면 어떨까? 아빠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아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엄마도 그래. 여기서 지내면서 정말 행복했어.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밝게 살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그 후로 부모님은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올 때마다 머무는 기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2주일, 이제는 한 달씩 계시거든요. 2025년 봄에는 아예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얻으셨어요. 미아야, 이제 우리도 한국에 집이 생겼네. 반년은 여기서 살고 반년은 미국에서 살 계획이야. 엄마는 이제 한국어 수업도 정식으로 다니고 계세요. 아빠도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서예까지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아야, 내가 한국에 온 게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좋은 나라를 알게 됐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져. 이제는 내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저희 가족은 모두 한국을 사랑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미 한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이곳에서 계속 일할 예정입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총기 사고라는 최악의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